자, 개화 정책 세력, 개화 세력의 성장. 오늘은 보라색을 한번 써볼까요? 개화 세력의 형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된다. 개화를 해야 한다. 즉, 개항을 해야 된다라는 파가 존재했다는 거죠. 자, 18세기에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북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9세기 가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분들을 통해서 개화가 필요하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개항 이후 정부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개화 세력들은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유길준 선생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이들은 주로 서양의 제도,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부국강령을 이루어야 하며 근대 국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야, 여기서 좀 체크할 거는 북학파에서부터 개화 정책이 시작되었구나. 그다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중심으로 해서 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항 이후에는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유기준 같은 선생님이 계셨구나. 서양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부국강령을 이루고 근대국가 수립하자는 주장을 하였구나.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다음 게 중요해요. 우리 율동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수신사, 선생님 수업 시간이겠어요? 수신사는 뭐가 바뀐 거라고요? 통신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후 일본이 파견된 사절단으로 1차 김기수, 2차는 김홍집인데, 김홍집이 가서 뭘 받았다 했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받아왔다 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를 맺게 된 겁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어요? 영남 만인소 사건. 이것 때문에 대놓고 못 갔다. 그래서 몰래 갔다. 조사시찰단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적용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통리기무함을 설치해서 근대적 행정기구였고요. 개화정책 총괄했고 12사를 두어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부대가 통리기무함이었구나. 그럼 군사제도로 개혁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5군형제를 2군형으로 줄이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적용 두 가지 기억나죠? 통리기무함을 하고 별기군 창설. 그래서 근대식 훈련을 받고 일본 교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외국에 파견된 사절단은 뭐가 있냐? 영선사가 있죠. 영선사. 김윤식을 대표한 영선사가 있는데 이 영선사가 청에 갔을 때 청에서 무슨 운동을 했었냐면 양무운동. 수업 시간 했죠. 서양의 무기를 만드는 운동. 이걸 배우고 와서 무기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무기를 제작하는 창고. 그래서 기기창을 만들게 돼요. 영선사는 청의 양무운동에 가서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와서 기기창을 창설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조사시찰단 아까 했고요. 보빙사는 조민수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 공사가 서울에 부임한 것을 답례로 미국에 판견되었던 사절단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내용은 많은데 기존에 앞에 했던 걸 좀 정리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수신사, 통신사가 바뀐 게 수신사라 했어요.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김홍집이 갖고 온 책이 조선책략. 그 다음 통리기무함을 설치해서 근대적 행정기구고 개화정책 총괄했다. 그 다음 5군형을 2군형을 줄이고 별기군 창설했구나. 일본 교관 데리고 왔었구나. 그 다음에 청나라의 영선사 가서 양무운동 배우고 무기 만드는 창고 만들었네. 기기창. 조선시찰단은 조선 책략 때문에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니까 몰래 보낸 게 조선시찰단이다. 그 다음 미국 공사가 서울에 부임하는 답례로 미국에 파견됐던 게 보빙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오늘 잘하면 10분 안에 영상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즐겁죠? 와! 자, 다음 거 가볼까요? 자, 거루지무입니다. 무슨 무요? 거루지무. 자, 거루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부록에 있었어요. 부록, 어디에요? 부록. 부록에 그럼 거루지 말고 뭐 있었죠? 화폐 사용도 있었죠. 화폐 사용.
무역규칙도 있었어요. 무역규칙. 무역규칙은 맨무, 쌈무라 했어요. 그래서 무역규칙,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무관세. 얘기했어요. 그죠? 자, 거루지 무역이라는 게 뭐냐? 일본인들이 개항장 거루지에 제한되어 머문다는 거예요. 개항장에 거루지에 이렇게 제한되어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소비자가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어디에 있어요? 조선의 내지에 있죠. 안에 여기 소비자가 있고. 그러면 일본의 물건을 내지로 옮겨주고 내지의 물건을 일본인한테 옮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객주. 또 한 사람 더 중요해요. 보부상. 이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거주지에 모여있기 때문에 내지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거주지와 내지를 이어주는 객주와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산무에, 부록에 일본 화폐 사용이 있었고, 산무에 무관세하고, 양국에 무제한 유출이 있었죠. 자, 그러면 뭐 팔았냐 이거야. 뭐 팔았냐.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약탈적 무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팔았냐 하면 이게 이제 조선이 예상 못했던 거였어요. 자, 조선이 예상 못한 거 일본이 갖다 팔았는데 뭘 팔았냐 하면 자, 일본은 조선에 영국산 면지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국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문을 연 게 아니니까 일본하고 문을 열었으니까 영국산 면지물을 갖다 팔고 조선은 일본에 쌀을 갖다 판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조선에 있는 조선의 농가들은 쌀 농사도 지었지만 이거 갖고 부족하니까 집집마다 뭐를 만드느냐, 배틀을 놔두고 면직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 쌀을 갖다 파니까 쌀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좋을 수 있어요, 농가는. 근데 싼 면직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면직물 값이 떨어지니까 이건 안 좋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대부분 또 농가들이 소작농이라고 해서 다른 집에, 그러니까 논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쌀을 직접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실효적이 없었고 오히려 면직물을 못 팔아서 문제가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해요. 그럼 조선에 농가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군인. 중요해요. 누구? 군인. 이 나중에 군인들 이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요.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쌀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먹고 살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되겠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갖다 팔았다? 영국산 면직물. 조선은 뭘 팔았다? 쌀. 그것도 어떻게 팔았어요?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쌀값은 어떻게 됐고? 올라갔고. 영국산 면직물은 싼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오니까 조선의 수공업은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됐죠? 오늘 8분 30초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요.